진성그룹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강지훈의 사무실은 도시의 심장을 발 아래에 둔 채 고요한 왕국처럼 존재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 위로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서류들에서 잠시 시선을 떼고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했다. 젊은 나이에 진성그룹을 업계 최고로 이끈 그의 능력은 전설적이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전략적인, 완벽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로 태영그룹 윤서영과의 결혼이었다. 모두가 세기의 결합이라 불렀다.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강력한 동맹의 체결이자 흔들리지 않을 제국의 완성이었다. 윤서연은 그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아름답고 지적이며 야망 있는 그녀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가끔씩 이 모든 완벽함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만이 그 흐름에서 미묘하게 벗어나 있었다. 그는 이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인생에서 감상에 젖는 것은 사치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다시 일에 몰두하며 그 미세한 균열을 외면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예정에 없던 외출을 했다.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찾아온 짧은 자유시간이자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와 쏟아지는 보고서로부터의 도피였다. 그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삼청동의 갤러리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화려하고 유명한 대형 갤러리들을 지나쳐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갤러리 앞에 차를 세웠다. 공간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갤러리는 소박했지만 단정한 기품이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하얀 벽과 따스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신진 작가의 것으로 보이는 건축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들은 낡고 버려진 공간들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있었다. 무너진 벽 녹슨 철문빛이 스며드는 깨진 창문. 지훈은 사진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갤러리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갤러리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어깨,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지훈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 속에서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불렀다. 한유라.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는 여전했다. 한유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동시에 가장 아프게 도려내야 했던 이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팸플릿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갤러리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지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정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듯했다. 함께 웃고 다투고 미래를 꿈꾸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라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떨어진 팸플릿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큐레이터에게 황급히 인사를 건넸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갤러리 출구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마치 그에게서 이 상황에게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깐만 한유라.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뒤를 쫓았다. 갤러리 밖으로 나온 유라는 거의 뛰다시피 골목길로 사라지려 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에 유라의 몸이 흠칫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나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이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수년간 품어왔던 질문을 해야만 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소한 설명은 해줬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설명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강지훈 씨 곧 결혼한다면서.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도. 그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좋아. 그녀는 그의 손을 힘주어 뿌리쳤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멀어져 갔다. 지훈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남긴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도.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녀와의 만남은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고 진성그룹의 냉철한 CEO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는 다시 차에 올랐지만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유라의 슬픔에 가득 찬 눈빛이 떨리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다시 서류 더미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운명이 그에게 보내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사람을 좀 찾아줘. 이름은 한유라. 건축가이고 아마 지금 서울에 있을 거야.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 가족 관계, 재정 상태까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알아봐줘.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침착한 대답이 들려왔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약혼 여인 서영과 저녁 식사를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 완벽한 음식, 그리고 우아한 미소를 띤 약혼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훈은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꾸만 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서연이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간신히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유라를 다시 만난 충격, 그녀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서연과의 완벽하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를 압박했다. 그는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유라의 등장으로 인해 생긴 이 마음의 균열을 무시한 채 완벽한 남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비쳤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에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였다. 다음 날 강지훈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그의 내면은 전날의 폭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다른 곳을 맴돌았다. 모니터의 숫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로 보였고 임원들의 열띤 보고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유라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를 밀어내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후가 되어서야 김 비서가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 얇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 비서가 나가자마자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에는 지난 5년간 한유라의 삶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와 헤어진 직후 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건설 회사가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았다.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오랜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유라는 가세가 기운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그녀는 유명 건축, 설계 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망한 인재였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다. 지훈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다. 그는 유라가 자신을 떠난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죄책감과 함께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유라 아버지 회사의 부도가 과연 단순한 경영 악화 때문이었을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 유라는 건축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차가운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담는 그릇 같은 집.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그는 약혼녀 서연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다. 화려한 드레스숍에서 서연은 눈부신 자태를 뽐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때요? 지훈 씨 잘 어울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훈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응, 아름다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엉켜 있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유라 아버지 회사랑 태영그룹이랑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었지. 그의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특유의 우아한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처리하신 일이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서연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지만 지훈은 그 짧은 순간의 부자연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섣불리 그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드레스숍을 나오자마자 김 비서에게 다시 연락했다. 5년 전 태영그룹과 한유라 아버지의 회사 유림건설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전부 찾아봐. 사소한 이메일 한 통까지도 놓치지 말고. 며칠 후 지훈은 유라가 일하고 있다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 근처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유라는 그를 보고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 또 왔어요?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지훈은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딱 10분만. 너희 아버님 회사 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의 말에 유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유라는 그 말을 남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황급히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홀로 서서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그의 머릿속에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연과의 모든 만남에서 그녀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녀의 말, 표정,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완벽해 보였던 그녀에게서 그는 조금씩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림건설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고 그의 조사를 눈치챈 듯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불안감이 느껴졌다.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화려한 결합을 축복했지만 지훈에게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거대한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었다. 유라의 고통, 서연의 비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싼 태영그룹의 검은 그림자. 그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지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갔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 예약 수천 명에 달하는 하객 명단 정리, 언론 대응 전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다. 지훈은 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가면을 쓴 배우처럼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유라의 경고와 두려움에 찬 눈빛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불분명한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건축학 개론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대학 시절 지훈이 유라에게 선물했던 책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그가 썼던 너의 모든 꿈을 응원하며라는 메시지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유라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책의 중간쯤 특정 페이지에 한 문단의 옅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가장 견고한 구조물도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밑줄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미르건설 5년 전 10월 박진수 부장.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다. 구조 신호에 가까운 절박함이 묻어나는 단서였다. 유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에게 진실의 조각을 던져준 것이었다. 지우는 즉시 김비서를 불렀다. 그는 낡은 책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메모지에 적힌 3가지 단서를 건넸다. 미르 건설이라는 회사. 5년 전 10월을 기점으로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특히 태영그룹이나 유림건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리고 박진수 부장, 유림건설 소속이었을 거야. 이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봐. 이번 일은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해.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김 비서는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사안의 중요성을 직감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사무실을 나섰다.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유라가 보내온 책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책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낡은 종이,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약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서연의 가족과 식사를 하고 신혼집 인테리어를 의논했다. 서연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완벽한 세계는 곧 무너져 내릴 위태로운 성이었다. 마침내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조사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미르 건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설립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 직전 태영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박진수 부장에 대한 기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유림건설의 재무 담당 부장이었고 유림건설이 부도 처리된 지 3달 후에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했다. 유서에는 회사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짧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찾아낸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거대한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그 시점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태영그룹은 유령 회사인 미르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유림건설의 재무 담당이었던 박진수 부장을 이용했거나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 부장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림건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태영그룹과 윤 회장이 있었다. 지훈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추악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의 약혼녀 윤서연이었다. 유라를 그의 곁에서 떼어내기 위해 그들은 상상 이상의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과 분노를 억누르며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윤 회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결혼 준비에 대한 상의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맹수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윤 회장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심증을 굳히고 싶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윤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우리 강서방 아주 든든해. 자네 같은 사위를 얻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지훈은 속내를 감춘 채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식사가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훈은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화제를 던졌다. 요즘 중소기업들 경영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5년 전쯤에도 특히 건설업계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윤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갈무리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랬지. 실력 없는 회사들은 그때 많이 정리됐어. 시장의 논리란 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나. 약한 자는 도태되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세상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보는 포식자 그 자체였다. 지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때 유림건설도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기술력은 좋았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유림건설의 이름이 나오자 윤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예비장인의 것이 아니었다. 강서방 지난 일은 들춰서 못하나 우리는 미래를 봐야지.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지훈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추악한 게임의 설계자였다. 지훈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윤 회장은 다시 인자한 얼굴로 돌아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손길에서 차가운 독사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거대한 악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싸우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윤 회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것과 속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겉으로는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의 유능한 CEO이자 윤서연의 완벽한 약혼자였다. 그는 결혼 준비를 빈틈없이 챙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연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즉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의 진짜 세계에서는 차가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윤 회장과 서연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나 미래의 가족이 아닌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지시했다. 미르건설과 태영그룹 사이의 자금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윤 회장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지훈은 전공법으로는 그들의 꼬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 단서는 죽은 박진수 부장에게 있었다. 그는 박 부장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희생자의 삶 속에 범인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조사는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박진수 부장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다. 그는 형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믿으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외롭게 싸우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의 삶에는 형을 잃은 슬픔과 거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 사람이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전에 지훈은 서연을 직접 떠봐야 했다. 그는 그녀가 이 범죄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그녀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핑계로 서연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었다. 아직 텅 비어 있는 넓은 거실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운을 뗐다. 얼마 전에 옛날 자료를 좀 보다가 태영그룹이 미르건설이라는 작은 회사와 거래한 걸 봤어. 이름이 좀 낯설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미르건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짧은 침묵 속에서 지훈은 그녀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계산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미르건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아버님 회사의 거래처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긴 그냥 유령 회사 같더라고. 금방 사라져 버렸던데. 그 무렵에 유림건설도 무너졌잖아. 참 이상한 우연이야.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 순간 서연의 평정심이 무너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지훈 씨,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지난 일을, 그것도 망해버린 회사 얘기를 꺼내는 거죠? 혹시 아직도 그 여자 한유라 씨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아직도 과거의 미련이 남은 거냐고요? 그녀는 방어적으로 그를 공격했다. 그의 의심의 본질을 한유라에 대한 미련으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화제 전환이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연의 과민한 반응,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유라의 이름,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의 침묵에 서연은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다시 완벽한 약혼녀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서로의 속내를 감춘 채 결혼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녀의 감시가 자신에게 미치고 있음을 지훈은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은 암묵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날 밤 김 비서에게 박진수 부장의 동생 박진우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공식적인 출장 기록을 만들고 내 모든 동선을 철저히 위장해. 내가 서울을 떠난 걸 아무도, 특히 태영그룹 쪽에서는 절대로 눈치채서는 안 돼. 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만약 이 일이 윤 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지훈은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을 핑계로 인천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출국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리 준비된 다른 차량을 이용해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의 목적지는 박진우가 살고 있는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결혼 사업,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냉철한 CEO 강지훈이 아닌 오직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유라의 고통을, 그리고 박진수 부장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었고, 거대한 악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을 향해 달렸다. 아직 보이지 않는 진실의 끝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남쪽 항구 도시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오래된 건물들이 자아내는 정적인 분위기는 시간을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지호는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의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이 풍경 속에서 진실의 한 조각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박진우가 운영하는 작은 낚시용품 가게를 찾아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온갖 낚시 도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다. 가게 안쪽에서 나온 박진우는 지훈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형의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물건 사러 온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김 비서가 나서려 했지만 지우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지우는 어떤 위압감도 드러내지 않은 채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박진우 씨, 돌아가신 형님 박진수 부장님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형 이름은 어떻게 알았소? 경찰이요? 아니면 기자요? 어느 쪽이든 할 말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지난 5년간 그는 형의 죽음을 파헤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터였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경찰도 기자도 아닙니다. 다만 형님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당신과 당신의 형님을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싸우려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훈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그는 그동안 봐왔던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분노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셔터로 내렸다. 어두워진 가게 안에서 그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맡긴 물건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살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 장부에는 태영그룹의 지시로 유림건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고 자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회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 USB 안에는 형님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은 김 비서에게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박진수 부장의 지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윤태섭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유림건설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와 사귀던 한유라 씨를 떼어놓기 위해서, 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음성 파일에는 윤 회장이 박 부장을 협박하는 내용, 미르건설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였다. 그들은 단순히 한 기업을 파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유린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모든 것을 한유라를 떼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 분노가 하나의 거대한 확신으로 응축되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그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응징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박진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증거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형님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 당신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냈다. 그 어두운 낚시 가게 안에서 두 남자는 거대한 적을 향한 보이지 않는 연대를 맺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박진수 부장의 목숨과도 같은 증거가 들려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윤 회장과 서연을 상대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서울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한유라 씨가 사는 곳 그리고 근무하는 곳 주변의 보안을 강화해 24시간 감시하고 어떤 위협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태영 그룹 쪽에서 낌새를 챘을 수도 있어. 그는 이제 유라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추악한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이 전쟁의 마지막 증인이었다. 그는 이제 유라를 만나러 가야 했다. 모든 진실을 손에 든 채로 강지우는 한유라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박진수 부장님의 유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안전한 곳이니 딱 한 번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전달했다. 그는 유라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이름은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족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는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철저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강변의 한적한 아파트였다. 유라는 약속된 시간에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거실에 통유리창 너머로의 진력의 강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덜어주지는 못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박진수 부장의 회계장부와 USB를 올려놓았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씨를 만난 일 유림건설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미르건설이라는 유령 회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그는 박진수 부장이 남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와 사귀던 한유라 씨를 떼어놓기 위해서 라는 구절이 흘러나왔을 때 유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모든 증거를 보여준 후 지훈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너를 그렇게 떠나도록 만든 건지.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나 추궁이 아닌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윤서연이 나를 찾아왔어. 유라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라는 마치 오래된 악몽을 다시 꾸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우아하고 또 아주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녀는 내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졌어.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가짜 증거들이었어. 박진수 부장님을 협박해서 만들어낸 거짓 장부들이었지. 유라의 목소리는 과거의 그날로 돌아간 듯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윤서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읊조렸다. 한유라 씨, 선택은 간단해요. 지금 당장 강지훈 곁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세요. 그러면 이 서류들은 없던 일이 될 거고 당신의 아버지는 무사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미련을 보인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횡령죄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고 당신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유라에게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훈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훈 씨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돈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세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이 게임이 완벽하게 끝나는 거니까. 서연은 유라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그가 마주한 진실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한 파트너라고 믿었던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악마였다. 그녀는 유라의 삶을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자신과 그의 행복을 쌓아 올리려 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유라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가 굳건히 서 있던 땅이 발밑에서부터 꺼져 내리는 듯한 감각,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예고된 그의 붕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밖의 붉은 강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냉철한 CEO 강지훈이 아니었다. 성공 가도를 달려온 남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지난 5년간의 성공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의미한 죄로 변해버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훈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흐느끼고 있는 유라의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찢어진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같았다. 유라는 그의 사과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5년간 묵혀두었던 슬픔과 고통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그날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 앞에서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공유한 동지였다. 지훈의 감정적인 붕괴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슬픔과 미안함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만큼 냉정한 분노였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그는 윤서연과 윤태섭에게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니 그 이상의 지옥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격렬한 감정의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고요함만이 남았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벼려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을 내릴 집행자였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서늘해졌지만 아무도 그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다. 유라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그는 윤서연에게 먼저 연락해 다정하게 사과했다. 서연아,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예민했지. 큰 프로젝트랑 결혼 준비가 겹치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 너한테 짜증 섞인 모습 보여준 거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서연의 의심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의 변화는 완벽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자상하고 열정적인 약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예물을 고르러 갔고 신혼여행지를 의논했으며 사소한 결혼식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윤 회장을 찾아가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며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윤서연과 윤 회장은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움직여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자신의 사무실로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첫 번째는 진성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였다. 지훈은 그에게 박진수 부장의 유품과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넘겼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태영그룹과 윤태섭 회장이 지난 20년간 저질렀을지 모를 모든 비리, 탈세, 불법적인 인수합병 건까지 샅샅이 뒤져. 나는 그들을 법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싶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지시만이 존재했다. 두 번째로 호출된 인물은 진성그룹의 재무총괄이사였다. 지호는 그에게 태영그룹의 재무 구조를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태영의 자금 흐름, 부채, 구조, 주요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 우리는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거야.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단 1원의 자금도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는 치밀하게 복수의 판을 짜고 있었다. 그는 법적인 압박과 재정적인 공격을 동시에 감행할 준비를 했다. 또한 그는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재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비리 사건에 대한 단서를 흘리며 기자의 예열을 시작했다. 여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잊지 않았다. 한유라와 박진우의 신변 보호였다. 그는 자신의 직속 경호팀 중 가장 유능한 요원들을 비밀리에 파견해 24시간 그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태영그룹이 자신들의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가장 먼저 제거하려 할 약한 고리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전쟁은 오직 자신과 적들의 싸움이어야만 했다. 며칠 후 지우는 서영과 함께 막바지 결혼 준비를 점검했다. 그들은 수백 개의 청첩장 샘플을 앞에 두고 있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가 곧 부부가 된다니.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그의 눈빛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래,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야. 그는 심리전에도 능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태영그룹과의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루머를 시장에 흘렸다. 진성그룹과 태영그룹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태영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다. 윤 회장은 지훈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굳게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사위로 들인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냥개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즐겁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법률팀은 태영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소송 자료들을 준비했고, 재무팀은 태영의 자금줄을 마비시킬 준비를 마쳤다. 언론은 그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증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실행의 시간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식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날.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짓된 천사들의 날개를 꺾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텅 빈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내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뜨거움도 과거에 대한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정교하게 계산된 계획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앞둔 포식자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끝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의 결혼식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 될 터였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세상은 온통 진성그룹과 태영그룹의 결합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찼다. 언론은 연일세기의 결혼식을 대서특필했고, 주식시장은 두 그룹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수면 아래에서는 강지훈이 지휘하는 차가운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태영그룹의 숨통을 조일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진성그룹이 태영그룹과 함께 진행하던 대규모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럽게 철수를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사업성 재검토였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태영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던 사업이었다. 진성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태영그룹의 즉각적인 자금 압박과 신용도 하락이라는 치명타를 안겼다. 윤 회장은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방에게 지금 무슨 짓인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엎어버리면 어떡하나. 지훈은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정중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윤 회장은 일단 수긍하는 척했지만 노련한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다.
그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와도 같았다. 바로 그날 오후 지훈은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가 접촉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태영그룹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기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A사가 5년 전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탄압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하청업체 재무 담당자의 자살 사건까지 암시했다. 금융계와 재계는 즉시 A사가 태영그룹임을 알아차렸다. 태영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술렁였다. 이제 윤 회장과 서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강지훈의 작품이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성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폭풍처럼 지훈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우아함과 고고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짓이지. 프로젝트 취소도 저 기사도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녀의 절규에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면을 벗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깊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서연아, 태영그룹이 떳떳하다면 익명의 기사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혹시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 압도당해 뒷걸음질 쳤다. 당신 한유라를 만났구나. 그 여자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그녀는 모든 원인을 유라에게 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입에 담지도 마. 내 더러운 입으로 감히 올릴 이름이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서연은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맹수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 들은 윤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평생을 비정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위기를 감지한 그는 곧바로 가장 잔인한 반격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지훈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리고 문제의 근원 한유라를 찾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남겨서는 안 돼. 그는 이제 법이나 여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지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지훈의 경호팀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한유라 씨와 박진우 씨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예상했던 바였다. 적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제 전략적인 수싸움은 끝났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지훈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추악한 욕망과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결혼식 날 그는 윤 회장 부녀에게 가장 큰 축복의 무대에서 가장 끔찍한 파멸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모든 준비를 마쳐 디데이는 이틀 후 내 결혼식 날이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야. 결혼식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모두 옮겨놓은 듯 했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배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수천 송이의 흰 꽃으로 장식된 버진 로드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객들은 세기의 결합을 축복하며 샴페인을 나누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러움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신부 대기실의 윤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다이아몬드 티아라는 그녀를 여왕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가 되고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아버지 윤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제국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제단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흠잡을 데 없이 침착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축하의 말들에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할 파괴자였다. 마침내 장엄한 웨딩 마치와 함께 식장의 문이 열렸다. 윤 회장의 팔짱을 낀 윤서연이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여자의 행복한 표정으로 지훈을 향해 걸어왔다. 지훈 역시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제단 위에서 마주 섰고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예식을 시작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사랑의 서약을 하는 순서가 되었다. 주례는 지훈을 향해 물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윤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모든 이들이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아닌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윤 회장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결혼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추악한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기 위해 준비되었던 양쪽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태영그룹의 로고와 함께 미르건설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함께 박진수 부장이 조작했던 회계장부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증거였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한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박진수 부장이 죽기 전에 남긴 음성 파일이었다. 나는 윤태섭 회장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가족을 위협하며 유림건설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강지훈 대표와 한유라 씨를 갈라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진우 씨가 등장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형이 어떻게 협박당하고 고통받다 죽음에 이르렀는지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지훈이 서영과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당신 한유라를 만났구나. 그 여자가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서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지훈에게 달려들며 절규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을 갖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녀의 고백은 그녀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악녀의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곧장 재단으로 향했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윤태섭 회장과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윤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섭 씨, 윤서연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재단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이 네가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의 대가야. 너희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라.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결혼식은 한 가문의 추악한 몰락을 생중계하는 공개 처형장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완성했다. 세기의 결혼식은 세기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의 복수극과 태영그룹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윤태섭 회장과 윤서연은 수많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태영그룹은 끝없는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으며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지훈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공허함과 피로감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폐허가 된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장수와 같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남았다. 그의 인생 역시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그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의 중심인물이 되었고 진성그룹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불안해하는 주주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며칠 후 박진우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이전의 어둡고 경계심 많던 모습이 아니었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그는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형님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검찰에서 형님을 단순 자살이 아닌 비리 사건의 핵심 피해자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는 박진우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법률적인 보호를 약속했다.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박진우가 돌아간 후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차를 몰아 한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라를 처음 다시 만났던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얼마 후 유라가 갤러리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갤러리 근처의 한적한 돌담길을 따라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상처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자들만의 고요한 공감대였다. 한참을 걷던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그의 질문에 유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잤어.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야. 고마워 지훈아. 네가 아니었다면 평생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유라를 마주 보았다. 그는 재결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섣부른 약속을 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대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이야기했다. 내 개인 자산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 유림 건설을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차리는데 사용해도 좋아. 이건 보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일 뿐이야.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도움 없이 온전히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되찾는 방법인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이겨내고 일어서려는 생존자였다. 지우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너의 길을 응원할게.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줘.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비록 과거처럼 뜨거운 연인은 아니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해가 저물고 돌담길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갤러리 앞에 다다랐을 때 유라가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거겠지. 그의 말에 유라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헤어졌다. 각자의 차를 타고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유라 역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시 연인이 될 수도 혹은 평생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침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각자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